자, 지금부터는 2021년도 2회차입니다. 무선설비 기사 안테나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양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양천구역. 수신이 잘 되는 지역을 이제 양천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불감지역이라는 게 있죠.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제 이런 용어는 장중파 대 통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여기 이제 송신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장중파 때는 우리가 보통 지표파를 이용하죠. 지표파. 땅으로 가는 파를 이용합니다. 땅으로 가는 파는 이제 굳이 이제 멀리 못 가죠. 땅을 부딪혀 가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에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파 때 가면 전리층을 이용하죠. 우리가 이제 D층이 있고, 이제 2층이 있고, 자, F층이 있다고 가정하면 단파 때는 이런 F층을 부딪히고 가는 파를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층을 부딪히니까 파가 멀리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일 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표파로 갈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장중파 때 통신을 하는 거고, 멀리 있는 것은 단파 때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갈 파가 없잖아요. 가는 파가 없죠. 통신이 안 되는 불감지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통신이 잘 되는 영역은 양천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문제죠. 밤이 되면 장파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중파 때가 되면요. 중파 때가 되면 이 밤이 되면 D층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어느 층? 이렇게 낮은 층인 2층을 부딪히고 오는 파가 있어 버리죠. 그죠? 이렇게 2층을 부딪히고 오는 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표파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 지표파와 이 무슨 파야? 전리층 반사파가 같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 통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섞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양천구역이라 하고, 이렇게 섞여서 잘 안 되는 지역, 여기를 이제 불감지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감지대의 정의는 이렇게 전리층을 부딪히고 오는 파와 지표파의 전개 강도가 같은 지점까지를 우리가 양천구역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리층을 부딪히는 파가 더 세겠죠. 그럴 때는 불감지대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전리층을 부딪히고 오는 파와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의 신호의 세기, 전개 각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여기까지를 양천구역, 그 이후를 불감지역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이 3번이 나와 있네요. 송신 안테나로부터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의 전개 강도가 뭐예요? 같아지는 지점까지의 영역, 이 영역을 뭐라고요? 양천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전리층 반사파 전개가 지표파 전개 강도보다 강한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죠. 지표파는 여기서부터는 약해지고 전리층 반사파는 세지겠죠. 여기죠. 여기는 양천구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1번은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 간의 간섭이 약한 지역으로 통신 품질이 양호한 지역이다. 뭐 이런 데는 전혀 섞이지 않겠지만 여기 근처에는 섞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의 전개 강도가 같아지는 점까지를 양천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는 좀 섞인 부분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표파 성분이 약간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 간의 간섭이 약한 지역으로 통신 품질이 양호한 지역, 양천구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도 이제 수신점의 잡음 온도, 송신 전력, 대지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전리층의 주간 및 야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D층은 야간에 장파 때의 전파를 반사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야간에는 이 D층 자체가 없죠. 야간에는 태양열이 약해서 D층은 소멸되는 층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D층은 야간에 소멸되는 층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출과 동시에 생겨서 일몰과 동시에 사라지는 층이 D층이에요. 그래서 페이딩에 영향을 주는 층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파 때는요, 원래 3메가에서
30MHz대를 우리가 단파대라는데, 이 단파대는 보통 이제 F층을 부딪히고 가는 반사파를 이용하지만, 이 단파대 중에서 약간 낮은 주파수에 있는 이 10메가 대역은 주간에는 전리층의 전자 밀도가 높다 보니까 2층을 반사하는 파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파대는 주로 무슨 층을 이용한다? F층 반사파를 이용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단파대는 F층 반사파를 이용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 폭발이 심할 때 산발적으로 생기는 층이 ES층이라고 했죠. S층 높이 100에서 120km 상공, 이 S층 2층 높이에서 자외선이 급증해가지고 생기는 산발적으로 생긴 층을 스포로딕의 약자 S를 써서 ES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리 밀도가 가장 높죠. F층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30MHz 정도의 초단파도 반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층은 밤에는 소멸되는 층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지표파에서 가장 손실이 적어 원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일단 지표파잖아요. 지표파는 땅으로 가는 파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파는 무슨 편파를 이용한다? 수직 편파다. 꼭 잊으면 안 돼요. 공중으로 오는 파는 수평 편파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땅으로 가는 파는 수직 편파를 이용해요. 그래서 땅으로 가는 파를 받으려면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 편파를 이용해요. 그래서 수평 편파는 땡입니다. 지표파는 이 땅으로 가는 파를 받으려면 수평 편파 성분은 없어요. 수직 편파 성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수직 편파라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촉촉한 물이 많은 땅이라 했죠. 가장 좋은 땅이 뭐라 했어요? 해상이라 했죠. 해상. 그 다음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가. 그 다음에 평지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쪽이 어디예요? 이제 구릉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악 같은 데가 있죠. 산악. 그 다음에 건조지. 제일 안 좋은 데가 도심지, 시가지가 제일 안 좋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애울 때 제일 좋은 것과 제일 나쁜 땅을 애우라겠어요. 그래서 시가지가 가장 건물이 많다 보니까 가장 안 좋죠. 지표파로 받기가 가장 안 좋은 땅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 해상과 가장 나쁜 땅, 시가지 애우라겠죠. 그래서 싸가지가 제일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애우라겠습니다. 싸가지가 제일 안 좋다, 뭐 이렇게 애우면 애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조건을 물어봤잖아요. 지표파에서 가장 손실이 적어 원거리가 전송되려면 제일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상 쪽이 이제 평야보다는 더 좋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남았으니까 비교하면 평야보다는 해상이 더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4번 문제로 갑니다. 페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두 수신 안테나의 출력을 합성하거나 양호한 출력을 선택하여 수신하는 방법.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예요? 다이버시티죠. 다이버시티에서 어떤 다이버시티예요? 안테나를 둘 이상 사용했으니까 공간 다이버시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성법 중에서 공간 합성법, 이 공간 합성법을 이용해서 이제 페이딩을 경감하는 페이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페이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간섭성 페이딩은 뭐야? 공간 합성법과 주파수 합성법 두 가지가 있었죠. 공간 합성법과 주파수 합성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편파 합성법은 말 그대로 똑같은 편파 합성법을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편파 합성법을 사용한다. 흡수성 페이딩은 특이하다 했죠. 이거는 AVC라든지 이거는 AGC를 사용한다 했죠.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선대성 페이딩은 주파수 합성법을 쓴다 했어요. 주파수 합성법을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합성법을 쓰는 거는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단파 때 일어나는 페이딩의 종류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경감책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빠진 게 이제 도약성 페이딩이 빠졌죠. 도약성 페이딩은 주파수 합성법으로 경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포인팅 벡터에 대해서 나왔네요. 단위를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포인팅 벡터. 포인팅 벡터는 단위가 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일단 2번이고 포인팅 전력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됩니다. Z0분의 전개 강도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성 임피던스 Z0는 전개 대 자개 비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전개하고 자개의 곱으로도 포인팅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자유 공간이 되면 이 Z0라는 것이 120파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3.14를 계산하면 약 377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는 377옴이 된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외워버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 퍼 메타 제곱이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이제 포인팅 전력은 된 거고요. 제일 잘 나오는 게 포인팅 전력은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 뭐예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를 포인팅 전력이라고 하죠. 이런 정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6번으로 가면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2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전파될 때 진행한 거리예요. 자, 우리가 거리를 S라고 하는 S는 VT라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S는 VT. 아마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 정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은. 그래서 S는 VT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를 알아야죠. 속도는 이제 주어지지 않으면 전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앞에 자유공간을 썼잖아요. 빛의 속도와 같죠. 빛의 속도 C하고 같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클 거고요. 시간은 주어졌죠. 20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가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위도 이렇게 약분이 돼서 메타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3은 6이죠. 그래서 6, 60. 20하고 3은 60. 곱하기 이거는 이제 승은 더하면 되니까 10의 2승이네요. 10의 2승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더 공을 더하면 곱하면 10의 3승이 돼서 킬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6km가 금방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지표파의 대지에 대한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게 이제 지표파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지표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땅을 통해서 가는 파, 지표파. 지표파에서는 이제 땅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땅이 좋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유전율은 크면 안 돼요. 유전율이 작을수록 땅으로 가는 지표파는 감쇄가 적죠. 반대로 이제 유전율이 크면 이제 감쇄가 크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시그마라는 도전율을 아셔야 돼요. 이건 도전율이에요. 도전율. 이 도전율은 어쩔수록 클수록 감쇄가 적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땅으로 가는 파는 주파수가 낮아야 돼요. 주파수가 높으면 부딪히는 횟수가 커서 감쇄가 심하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감쇄가 적다. 그랬죠? 그다음에 무슨 편파? 땅으로 가는 파는 그렇죠. 수직 편파가 감쇄가 적다겠어요. 수직 편파가 감쇄가 적다. 그러면 이런 조건의 이제 땅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물기가 많은 해상이 가장 좋고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가가 그 다음에 좋고요. 그 다음에 평지가 좋죠. 평지가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좋은 곳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데 조금 덜 안 좋은 것부터 구릉 지역, 그 다음에 산악, 그 다음에 건조지, 사막 같은 건조지. 제일 안 좋은 데가 시가지. 그래서 싸가지가 제일 안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과 제일 안 좋은 곳을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걸 안다면 금방 풀리는 거죠. 지표파의 대지에 대한 영향으로 틀린 거. 자, 지표파의 전개 강도가 감쇄가 커지는 순서. 이게 뒤로 갈수록 감쇄가 많다 이 말이죠. 해상, 해안, 평야, 구릉지역, 산악, 시가지 제일 안 좋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파는 가죠. 왜냐하면 손실이 감쇄가 적으니까. 주파수가 낮을수록 감쇄가 적으니까 멀리 가겠죠. 그 다음에 대지의 유전율은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이죠. 작을수록 감쇄가 적으니까 멀리 가겠죠. 그 다음에
수평 편파보다는 수직 편파가 감쇄가 적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600MHz의 반파장 안테나의 끝에서 전압급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급전을 하고 급전선의 길이는 얼마고 이 구하는 것을 제가 이론 시간에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 공진회로가 직렬인가 병렬인가를 먼저 보라겠어요. C하고 이 L이 지금 병렬이죠. 그래서 병렬 공진인 걸 기준으로 외워라. 그래서 이 안테나가 양쪽으로 있는데 이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 한쪽 길이가 이번에 지금 2분의 람다로 주어진 거죠. 한쪽 길이하고 이 급전선, 이게 급전선의 길이인데 이제 시험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제가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급전선의 길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뭐 여기까지는 하고 하여튼 길이가 같다 그랬죠. 같다. 병렬일 때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분의 람다면 여기도 2분의 람다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분의 람다의 이제 정수배가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2분의 람다예요. 2분의 람다. 가장 적은 길이가 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4분의 람다면요. 똑같이 4분의 람다다 이 말이죠. 병렬 공진일 때는 똑같다라는 거죠. 안테나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한쪽 길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풀어라 했죠. 그 다음에 전압급전인지 전류급전인지 따지는 건 또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론 때 다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아야 돼, 지금. 만약에 직렬이었다면, 이게 직렬 공진이었다면, 이게 2분의 람다면 4분의 람다. 4분의 람다면 2분의 람다. 이렇게 하시면 100%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2분의 람다예요. 그럼 람다만 알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길이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의 길이를. 람다를 알면 돼요. 람다는 F분의 C로 구하죠.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라는 빛의 속도죠. F는 주어졌잖아요. 600메가. 600메가니까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러면 공 2개까지 하면 8승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0.5니까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0.25 단위는 메타죠. 길이의 단위는 메타입니다. 그래서 답은 0.25 메타가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안테나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제 비동조, 동조 문제는 별표 3개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번 회차도 한 문제도 아니고 2문제 나왔잖아요.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온다. 거의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동조와 동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동조 급전 방식이 있고요. 동조 급전 방식이 있어요. 이론 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정압회로를 썼냐 안 썼냐죠. 얘는 정압회로를 사용해서 정압하는 방법이죠. 얘는 정압회로를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로의 길이나 두께나 재질을 조정해서 정을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는 정압회로를 쓰게 되면 정압회로는 가변 L과 가변 C로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L과 C를 조정하면 정확하게 정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한 정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압하기도 쉬울 뿐더러 반사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사파가 전혀 없습니다. 반사파가 없다라는 거죠. 반사파가 없으면 무슨 파만 있을까요? 진행파만 있죠. 그래서 진행파를 우리가 급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급정선상에서 진행파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정확한 정압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사파가 있죠. 그래서 얘는 반사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파와 반사파가 섞인 파를 뭐라고 해요? 정제파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급전선상에 정제파를 실어 급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얘는 진행파를 실어 급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얘는 정제파를 실어 급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얘는 반사파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좋죠. 그래서 얘는 효율이 좋은 방식입니다. 얘는 반사파가 있기 때문에 손실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나쁘죠. 그래서 얘는 효율이 나쁘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근거리에만 쓰는 거예요. 원거리에 쓰기 어렵죠. 그래서 근거리 전송, 근거리 전송에 사용되는 거고, 얘는 원거리에 쓸 수 있는 거죠. 원거리 전송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평형형 급전선이라든지, 평형형 급전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 그러니까 불평형 급전선은 못 쓰는 거죠. 근데 얘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평형형 급전선이나 불평형 급전선이나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이 비동조다. 그래서 이제 얘는 급전선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급전선을 편하게 이제 설치할 만큼 설치해서 L과 C를 조정하면 되니까 급전선과 그리 뭐 제약이 없어요. 근데 얘는 급전선의 제약을 갖죠. 급전선 길이를 틀리게 하면 정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전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점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단점이 다 여기에 있고. 그래서 비동조를 거의 대부분 써요. 근데 가격이 비싸죠. 그죠? 정합표를 써야 되니까 비교적 가격이 비싸다. 그 점만 빼고는 모든 장점이 다 비동조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조 급전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비동조를 물어봤죠. 그래서 급전상의 진행파만 존재하죠. 반사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을 해도 누굴 써요? 비동조를 쓰죠. 그래서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죠. 그 다음에 송신기와 안테나 거리가 멀 때 쓰는 것이 비동조죠. 정합회로가 필요 없는 건 동조죠.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조, 비동조 문제가 두 번 다 나왔어요. 지금 2차에. 비동조가 먼저 나왔지만 뒤에 동조회로도 동조급전선도 나왔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야, 접지 안테나에서 복사 저항이 주어지고 접지 저항과 그 외에 손실 저항이 주어졌어요. 안테나 효율 구합니다. 자, 안테나 효율. 자, 안테나 효율은 자, 복사 저항 플러스 손실 저항, 그다음에 복사 저항 곱하기 100으로 구하죠. 자, 이 공식도 있고 이제 입력 전력분의 이제 복사 전력 곱하기 100 이런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시험이니까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로만 푸는 문제지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자, 이 공식으로 푸는 건데 저항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사 저항은 필요한 저항이죠. 클수록 좋은 저항이에요. 나머지 접지 저항은 접지 안테나니까 생기는 저항이고요. 이거는 손실 저항을 다른 것들을 다 합쳐 손실 저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접지 저항도 손실 저항인데 이 손실 저항의 종류 중에서 가장 큰 저항은 뭐냐 그러면 접지 저항이에요. 접지 안테나에서는 이런 손실 저항을 다 합쳐도 접지 저항 크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이 가장 큰 저항, 손실 저항이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손실 저항에다가 넣어야 될 게 이 두 개를 합한 걸 넣어야 돼요. 이것도 손실 저항이기 때문에 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6.6 플러스 두 개를 합치면 7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36.5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하면 76.8%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하여튼 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 구하는 공식도 있다는 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이죠. 다음 중 도파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도파간은 급전선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 중에 급전선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손실이 적죠. 그 이유는 내 벽을 금과 은처럼 아주 도전성이 좋은 어떤 도체 물질로 도핑해 놨기 때문에 저항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이 도파간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파수가 높을수록 마이크로웨브 때 다른 급전선에 비해서 우수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브 때 도파간이 우수한 이유가 뭐냐? 도파간의 특징이죠. 특징. 다른 거에 비해서 도파간이 우수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저항 손실이 적습니다. 내 벽이 금과 은 같은 도전성이 좋은 저항률이 적은 어떤 도체로 도핑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이기 때문에 파가 밖으로 못 새요. 그래서 복사 손실이 적죠. 복사 손실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이 없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유전체 손실이 적습니다. 공기도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없다 하기보다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속이기 때문에 파가 밖으로 못 새요. 그래서 복사 손실, 복사, 다른 말로 이제 방사라고 하는 거죠. 손실이 적죠. 뭐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금속이니까 밖으로 못 새죠. 이런 게 적어요. 그 다음에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전력에, 대전력에 강하죠. 그래서 대전력 전송에 가능해요. 대전력 전송이죠. 전송이 아니라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특징 별표해 놓으시고 시험에 단거리죠. 이 도파관은 오히려 주파수가 높을수록 신호가 잘 가요. 주파수가 낮으면 파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잘 못 가고요. 높은 주파수는 잘 간다 그래서 마치 하이패스 필터죠. 고역 통과 필터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라는 게 아니라 하이패스 필터처럼 동작을 한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 역할이 있다.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단 파장이 있겠죠. 차단 파장, 경계 파장. 갈 수 있는 파장이 있고 갈 수 없는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꼭 이런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호가 더 잘 가요. 저항이 적다는 소리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신호가 잘 못 가요. 그럼 저항이 많다는 소리죠. 주파수가 낮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모드에 관해서도 알아야 돼요. TEM 모드는 없죠. 도파관에는 없는 모드고 무슨 모드만 있어요? TE 모드하고 TM 모드만 있는 거죠. 도파관에는 TEM 모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또 기본 모드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틀린 거. 도파관 내에 전파 속도에는 위상 속도란 게 있고 군속도란 게 있어요. 이걸 곱하면 광속도의 제곱이 된다.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파관 내부에는 위상 속도와 군속도가 있는데 이 위상 속도는 또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이 군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느립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역 통과 필터의 일종이다. 이 말이 하이패스 필터의 일종으로 동작한다. 이런 말이죠. 맞았죠? 그 다음에 도파관에 전송할 수 있는 파장은 모드에 따라 달라져요. 맞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항 손실, 유전선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호가 더 잘 간다 그랬죠. 저항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오히려 낮으면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틀린 문장은 4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파관의 특징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회차는 잘 나오는 문제만 골라놓은 것 같아요. 네, 뒤에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12번으로 가죠. 스미스 차트가 나왔네요. 자, 스미스 차트. 그 다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안 지우고 있었는데 지우죠 뭐. 여러분 다 외우셨을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중 스미스 차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스미스 차트는 일정한 저항 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일정한 저항을 갖고 있는 온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일정한 저항을 갖고 있는 온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저항, 지점들은 다 일정한 저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또 리액턴스 성분을 갖고 있는 저항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이제 요거 하나만 딱 그려놓은 거죠. 옆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스미스 차트. 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저항온과 일정한 리액턴스 성분을 갖고 있는 온들이 하나의 평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중첩돼서 그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리액턴스하고 저항온만 있는 게 아니라
반사계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사계수.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일정한 저항온과 일정한 리액턴스 온을 반사계수 평면에 중첩한 것이 바로 스미스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자 임피던스 정합회로 계산할 때 쓰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제 측정 장비가 있어서 이제 스미스 차트를 이용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이 스미스 차트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정합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용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반사계수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제파비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부하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특히 이제 정규화 임피던스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저항을 이 스미스 차트에 그릴 때는 특성 임피던스로 나눠서 만든 저항. 그게 이제 정규화된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그 저항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이게 어떤 한 지점에 임피던스가 주어지면요, 그거를 특성 임피던스로 나눠요. 그 값을 가지고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지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화 임피던스 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미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거는 1번이죠. 실효 전력은 알 수 없어요. 반사계수, 정제파비, 정규화 임피던스는 다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된다. 13번으로 가죠. 이게 이제 동조급전선. 여하태 안 지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웠었는데, 아까 이제 비동조 금조선이 나왔잖아요. 동조 금조 또 나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동조냐 비동조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동조 급전선은 정합회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행파와 반사파 섞인 파가를 뭐라고요? 정제파라고 하죠. 정제파를 실어 급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효율이 안 좋죠.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에만 이제 이용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제 평형형 급전선만 쓸 수 있고요. 불평형 급전선은 못 써요. 그래서 단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죠. 급전선에 정제파가 존재한다. 맞죠? 정제파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급전선 길이가 길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짧을 때 쓰니까.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정합 장치가 불필요하죠. 얘는. 안 쓰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안 쓰는 방식을, 못 쓴다기보다는 안 쓰는 방식을 동조 급전 방식.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전송 효율이 비동조보다는 낮죠. 반사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만 틀리고 다 맞았네요. 14번으로 가죠. 자, 반파장 안테나. 자, 2분의 람다 안테나입니다. 반파장은 2분의 람다 안테나를 말하는 거죠. 전류가, I가 10A 흐른대요. 예, 거리 R이 얼마예요? 500km래요. 지점에서 최대, 이 최대가 핵심이에요. 최대 복사 방해에서 전개 강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안테나마다 공식들이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전개 강도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복사 전력이 주어졌다면 전개 강도와 복사 전력 관계식이 있죠. 우리가 2분의 람다는 R분의 7 루트 PR이죠. 그래서 복사 전력이 주어졌다면 이걸로 구하는 건데, 이거는 복사 전력이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공식이 R분의 전류가 주어졌을 때 60I 사인 세타라는 전개 강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들을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때 배웠던 표, 그 표에 있는 공식들을 다 외워야 돼요. 미소 다이폴 안테나,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 그다음에 2분의 람다 수평 비접지 안테나. 공식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R은 얼마예요? 지금 R이 500kg. 500에다 kg니까 10의 3승이죠. 60에다가 I가 얼마예요? 10이에요. 근데 사인 세타는 뭐냐면 보세요. 최대라고 나왔잖아요. 최대가 되려면 이 세타가 얼마예요? 90도가 돼서 이 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세타를 안 준 겁니다. 세타라는 것은 전개 강도, 전개가 들어오는 각도죠.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도죠. 그래서 90도라고 보는 거예요. 왜? 최대니까. 그래서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이걸 빼고 이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이 두 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는 없어지고요. 자, 요게 6이잖아요. 6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2죠. 6을 5로 나누면 1.2예요. 1.2. 그 다음에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얼마 돼요? 밀리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 밀리 볼트 퍼 메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전파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트렌드로 나옵니다. 전파 환경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파 적합성, EM 적합성을 C라고 하죠. 양립성, 적합성 이런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파 필터와 전자파 내성, 이걸 EMI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EMS라고 하죠. 전자파 내성 또는 전자파 민감성 이렇게 부르는 EMS하고 EMI가 합쳐진 것이 EMC죠. 그래서 이제 이건 1번은 틀렸어요. 적합하지 않는 거. 바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내용도 중요하니까 외우라 이 말이죠. 전자파 인체 보호에는 전자파 강도와요. 전자파 흡수율이 있어요.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와 전자파 흡수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환경에는 크게 전자파 적합성과 아까 이제 말했던 EMC죠.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방금 말했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적합성과. 전자파 적합성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파 환경에는 전자파 적합성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있고, 인체 보호 기준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파 강도와 전자파 흡수율이 있고, 전자파 적합성에는 뭐가 있어요? EMS하고 EMI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기자재, 무선 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상을 말한다. 이걸 전파 환경이다. 정의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장애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장애 전자파의 허용치. 자, 몇 줄 보세요. 장애 전자파의 허용치는 얼마냐 해놓고 조건으로 기기로부터 거리 D만큼 위치한 곳에서의 장애 전자파의 크기는 이만큼이래요. 그 다음에 건물의 감쇄량은 이만큼이래요. 이만큼이랍니다. 감쇄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애 전자파의 허용치는 뭐냐면 이 두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전자파의 허용치는 장애 전자파의 크기에다가 건물의 감쇄량을 더하면 돼요. 그럼 이걸 그대로 더하면 돼요. 250 dB 마이크로 볼트 퍼 메타 플러스 30 dB. 이건 이제 절대 레벨이죠. 기준치가 있는 절대 레벨이고, 이거는 이제 상대 레벨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더해져서 값을 적을 때는 절대 레벨 값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해가지고 280이 나오잖아요. 단위는 dB 마이크로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레벨과 상대 레벨이 나왔을 때 더해줄 때는 절대 레벨로 단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8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다음 중 전자파 내성이라고 하는 EMS, 전자파 내성 또는 전자파 민감성 이렇게 말을 하죠.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자, 전자파 장애는 뭐요? EMI죠. 또는 전자파 간섭. EM 뭐야? 간섭은 EM 전자파 간섭도 EMI죠. 똑같은 말을 두 번 했네요. 전자파 장애 또는 전자파 간섭이라고 하며 전자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 공간의 낭비. 이건 이제 1번은 EMI를 설명하고 있군요. 그래서 전자파 장애 또는 전자파 간섭이라고 부르는 EMI. EMI는 전자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 공간으로 방사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전원선을 통해 전도되어 해당 기기 자체나 통신망 또는 다른 기기 전자기에 전자적 장애를 유발시킨다. 이게 전자파 장애라고 나와 있잖아요. EMI를 설명하고 있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다른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EMI에 관한 연관된 설명이죠. 전자파 보호, 전자파 내성이라고 부르는 게 EMS죠. 민감성이라고 하며
전자파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또는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EMS를 말한다. 그래서 EMS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EMI에 관한 내용이에요. 18번 문제로 가죠. 전자파 적합성 EMC를 고려한 기기 설계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답니다. 자, 하나는 응급 접근 방법이에요. 급하게 접근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시스템 접근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 접근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시스템 접근 방법은 아예 설계 자체, 설계할 때부터 EMS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EMC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EMC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응급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시스템 접근법을 골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EMC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방식을 뭐라고요? 시스템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설계자는 설계가 끝나고 테스트 또는 경험상의 문제가 나타날 때 전체적인 전자파 적합성 EMC는 무시하고 진행한다. 이것은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고려한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설계자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잡음 감소 기술 수준은 낮아도 되지만 대책 비용은 올라간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나중에 해결하는 응급 접근 방법의 단점이에요. 비용은 적게 설계할 때는 들어가지만 대책 비용은 올라간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응급 접근 방법의 종류지 시스템 접근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설계자는 과정의 초기에 전자파 적합성 EMC 문제를 고려하고 실험실에 남아있는 문제를 찾고 일찍 모형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EMC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이런 말이죠. 설계 초기부터 끝까지 전자파 적합성 EMC를 고려하고 가격 면에서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C번과 D번만이 맞았다. CD로 되어 있는 것은 3번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가장 광대역성 특징을 갖고 있는 안테나. 일단 가장 광대역성을 띠는 우리가 배운 안테나 중에서는 대수주기형 안테나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1등입니다. 그래서 대수주기형 안테나는 왜 광대역성을 띠냐? 자기 상사형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모양이 대칭 대세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런 자기 상사형 안테나들은 다 광대역성을 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안테나 중에서 광대역성을 띠는 특징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진행파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진행파 안테나의 특징 배울 때 단일 지향성, 고지향성을 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이득, 그 다음에 광대역성, 그 다음에 부엽이 많다. 그래서 부엽이 많으니까 옆으로 새는 빔이 많으니까 효율은 나쁘다. 그러니까 이득은 좋지만 효율이 나쁘다겠죠. 그 다음에 종단장이 있다. 그다음에 설치 면적이 넓다. 이렇게 7가지 특징을 달달달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파 안테나도 광대역성을 띠요. 그래서 여기에 진행파 안테나가 딱 보이는 거야. 뭐야? 롬빅이죠. 롬빅. 단파대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대표적인 진행파 안테나죠.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광대역성 안테나가 됩니다. 그래서 광대역성 안테나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수주기형 안테나,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상사형으로 만들면 광대역성을 띠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개구면 안테나도 이제 대다수 광대역성을 띠어요. 극초단파대 이상의 개구면 안테나들 아시죠? 그런 안테나도 이제 대다수, 뭐만 빼고 파라볼라 안테나만 협대성을 띈다겠죠. 파라볼라 안테나만 빼고 대다수가 광대역성을 띠죠. 그 이외의 안테나 중에서는 이제 진행파 안테나를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텔레비전 방송의 송신용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수신용을 찾으면 되죠. 뭐가 있어요? U라인 안테나가 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 대표적인 게 뭐야? 삼소자 안테나라고 알려주는 야기 안테나죠. 이 야기 안테나를 응용한 광대역성 안테나. 이걸 응용해서 광대역성을 띠게 만든 안테나의 종류. 뭐 있어요? 인라인. 그죠? 인라인. 그 다음에 U라인. 그랬죠? 뭐가 있었어요? 코니컬 있었죠? 코니컬.
그다음에 복합형 안테나도 있다겠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광대역성 띠는 U라인 안테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는 수신용 안테나. 수신용 안테나는 단일 지향성을 띠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신용 안테나가 있네요. 그래서 송신용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송신용, 텔레비전 송신용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슈퍼 게인과 슈퍼 턴 스타일 안테나가 있었죠. 슈퍼 턴 스타일 안테나가 있었어요. 슈퍼 게인과 슈퍼 턴 스타일 안테나가 있었죠. 예. 아닌 건 이제 뭐 요거가 이제 요건 안 배웠는데 쌍루프 안테나는요 이거 하나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과 다른 안테나를 결합해 가지고 텔레비전 송신용으로 쓸 수 있어요. 이제 단독으로는 아니고 이 쌍루프 안테나와 다른 안테나를 결합해서 텔레비전 송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